위암 사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진료실 안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나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마치 유리창 너머로 대화를 듣는 것 같았어요. 35년간 아이들 앞에서 서 있었던 내가 지금은 이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할 수는 있지만 의사는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연민보다는 포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재 우리 병원의 수술 대기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전체 치료비가 약 800만 엔 정도 소요될 것 같네요. 800만 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교사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도 부족했죠. 무엇보다 2개월이라는 시간이 가장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암세포는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연명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 완화에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링거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싸우고 있었죠. 병과 싸우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백기를 들고 싶었어요. 삿포로의 12월 거리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에는 이런 소리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답답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에 자주 들르던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점원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계속 차가웠어요. 거실 선반 위에 놓인 미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찍어보낸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딸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미호는 지금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밝은 하루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의 작은 얼룩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는데 핸드폰 벨소리에 깜짝 놀랐겠어요. 미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서울 시간으로는 아침 6시였을 텐데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병원 다녀오셨죠?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젯밤 내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봤는데 막상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혹시 안 좋은 소식이에요? 미호는 예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는 아이였거든요.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뭔가 있는 거 맞죠? 나는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위암이래. 사기라고 하더구나.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호가 숨을 급하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수술은 언제 하세요? 글쎄다. 의사 선생님이 연명 치료를 권하시더구나. 수술에도 완치가 어렵다고 하시고 대기도 오래 걸리고.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딸이 너무 걱정할까 봐서요. 그런데 미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그게 다예요? 다른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세컨드 오피니언도 받아보시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야. 일본은 어디나 비슷하잖니. 엄마, 미호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 와보시면 어때요? 여기 병원들은 정말 달라요. 제가 회사에서 봐온 걸로는 의료 시스템이 일본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미호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암 환자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왜 안 돼요?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오히려 앞서 있는 부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치료비도 훨씬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짧고요. 미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 부장님 어머니도 작년에 위암 수술 받으셨는데 진단부터 수술까지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결과도 정말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2개월씩 기다려야 한다는 수술을 일주일 만에 한다니요. 미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도 있고 치료비도 일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여기서는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미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번은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와서 검사라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미호에게서 한국행을 제안받았을 때 솔직히 내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어요. 미호야, 한국이라니 그게 말이 되니? 나는 전화기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안 되는 걸 후진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전화 너머로 미호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뉴스에서 보는 모습들을 통해 형성된 편견이었죠. 의료 기술이나 시설 면에서 일본이 더 앞서 있잖니. 엄마, 제가 왜 한국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미호의 목소리가 약간 상했어요.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했고 삼성전자 일본 마케팅 담당으로 파견 나온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미호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한일 협력 프로젝트 담당자로 서울에 파견된 거였죠. 처음에는 1년 계약이었는데 성과가 좋아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했었어요. 미호야, 내가 거기 있으니까 좋게 보이는 거 아니니?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암 치료 같은 중요한 건 역시 일본에서 하는 게. 엄마는 한국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회사 업무로 한국 병원들과도 많이 협력하고 있어요. 의료기기 수출 관련해서요. 한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매일 보고 있다고요. 엄마, 그럼 일본에서 2개월 기다리면서 병 더 나빠지실 거예요? 미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서는 내일이라도 검사받을 수 있다고요. 치료비도 반값이고요. 우리는 그날 격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미호는 내가 한국을 무시한다고 화를 냈고 나는 딸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삿포로의 추위가 더 심해지고 복부 통증도 점점 심해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도 희망이 없다면 딸의 마지막 부탁이라도 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 내가 먼저 미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미호야, 엄마가 미안했다. 한국에 가보자. 정말요, 엄마? 미호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졌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회색빛 하늘이었죠. 문득 35년 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모든 게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결국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미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알겠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다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정말요, 엄마? 미호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어요. 빨리 비행기표부터 예약할게요. 그리고 병원 예약도 미리 잡아놓을게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한국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딸의 마지막 효심일 뿐일까요?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미호와 함께 보낼 시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의료 선진국 아니니? 엄마, 직접 와보시면 알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나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개방적인 구조에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죠? 마중 나온 미호가 내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입국 수속도 놀라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일본보다 더 발달해 있었어요. 지문인식과 얼굴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순식간에 통과했습니다. 이게 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몇 년 전부터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정말 빨라요. 미호가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계속 놀랐어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일본 못지않게 질비했고 도로도 넓고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 보인 스카이라인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미호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나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한국은 아마 30년 전 모습일 거예요. 지금은 정말 다르거든요. 미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병원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대학병원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외관부터가 마치 최첨단 연구소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어요. 천장이 몇 층 높이까지 뚫려 있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개방적인 구조였습니다. 곳곳에 여러 나라 언어로 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병원 맞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병원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더 밝고 더 활기차고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표지판을 따라가는데 길 안내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바닥에 색깔별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어요.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거든요. 다나카 유키코 님이시죠? 위암 정밀 검사 예약으로 오셨네요. 일본에서 가져오신 의료 기록 있으시면 먼저 보여주세요. 아, 네. 나는 얼떨떨하게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오늘 접수하면 언제쯤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CT와 MRI, 피검사까지 오늘 안에 다 끝내실 수 있어요.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고요. 내일? 나는 미호를 바라봤어요. 딸이 엄마, 어떠세요? 제가 말했던 게 맞죠? 라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검사실로 들어가면서 또 놀랐습니다. 장비들이 최신형이었어요. 일본에서 본 것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검사 과정에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CT 검사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을까. 한국에 대한 내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MRI 검사실로 이동하면서 복도를 걸었는데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환자 동선도 잘 설계되어 있고 대기 공간도 편안했습니다. 일본 병원의 답답한 느낌과는 정말 달랐어요. 모든 검사가 끝났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하루 만에 일본에서 한 달이 걸릴 검사를 다 마친 거죠. 내일 오전 10시에 결과 상담 예약되어 있어요. 접수 직원이 다시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깊은 감탄을 했어요. 미호야, 엄마가 정말 무지했구나.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어. 괜찮아요, 엄마.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해요. 미호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일 결과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미호의 원룸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어요. 사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듣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서요. 미호도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미호가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마른 것 같아서 커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병원으로 가는 길,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지하철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활기차 보였는데 나만 혼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국제진료센터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도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병원에서 느꼈던 그 절망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에너지가 있었어요.
다나카 유키코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일본어로 불러주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젊은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위장관외과 이민수 교수입니다. 어제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통역사가 옆에서 정확하게 일본어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받으신 진단과 달리 저희 정밀 검사 결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3기 후반 정도로 보이네요. 뭐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3기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찍으신 영상을 다시 분석해봤는데 아마 장비의 해상도 차이로 인해 오진단된 것 같습니다. 저희 최신 MRI로 확인한 결과 림프절 전이가 생각보다 적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없어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미호가 내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럼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완치 가능성은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저희 팀은 이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했어요. 60%. 일본에서는 연명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완치 가능성이 60%라니요. 너무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수술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잡을 수 있어요. 로봇 수술로 진행할 예정이고 수술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기간은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인데 금요일에 수술이라니요. 일본에서는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3일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준비할 게 있나요? 미호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수술 전날에 입원하시면 되고 수술 전 검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서면서 나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틀 전만 해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치 가능성 60%라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엄마, 어떠세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죠? 미호가 내 팔을 감싸며 물었어요. 미호야, 정말 믿어도 될까?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얘기 같아서. 엄마, 한국 의료진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면 섣불리 말하지 않거든요. 미호가 안심시켜 주었어요. 수술 전까지 며칠간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미호가 회사 휴가를 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남산타워도 올라가고 한강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점점 이 나라가 좋아졌어요. 특히 사람들의 정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식당에서도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미호가 통역해준 덕분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간호사들이 계속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는데 마지막으로 들린 건 간호사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편안히 주무세요. 깨어나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미호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수술 성공했어요. 교수님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됐다고 하셨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수술 후 첫날 밤은 고통스러웠어요. 마취가 깨면서 배 전체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밤새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었거든요. 다나카님, 괜찮으세요? 아픈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야간 담당 간호사 김소영 씨가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는데 일본어 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직 좀 아파요. 괜찮을까요? 나는 신음하며 물었어요. 당연히 아프시죠. 큰 수술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회복 속도는 빠른 편이세요. 교수님도 만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영 씨가 베개를 다시 받쳐주면서 말했어요. 물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물리치료사가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움직이시면 됩니다. 물리치료사 박준호 씨도 일본어를 할 줄 알았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해 직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거든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직원들은 다 일본어를 하시나요? 나는 신기해서 물었어요.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일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암 치료나 성형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째 날부터는 병실을 벗어나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링거대를 끌고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다른 일본인 환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삿포로에서 왔어요. 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왔어요. 간암 수술 받았는데 이제 퇴원 준비 중이에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와서 정말 잘 됐어요. 일본에서는 수술 순서를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특히 간암은 더 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수술 받고 회복도 빨라요.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과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식사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음만 먹었는데 영양사가 와서 일본식으로 조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 분들을 위한 특별 식단이 있어요. 된장국이나 일본식 죽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영양사 이지연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입맛에 맞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요?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나요? 나는 감동했어요. 환자분의 빠른 회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셔야 회복도 빨라져요. 지연 씨가 따뜻하게 말해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나온 일본식 된장국과 부드러운 흰죽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향 음식을 먹으니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섯째 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한국인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담낭 수술을 받으신 70대 할머니였는데 일본어는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어요. 아이고, 일본에서 오셨구나. 고생하셨어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미호가 통역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자신이 가져온 반찬을 나눠주시려고 했어요. 병원 음식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나. 집에서 가져온 김치 좀 드세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조금씩 받아 먹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먹어본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깊은 맛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60년 넘게 김치 담그셨대요. 아들, 딸들이 다 이 김치 맛으로 자랐다고 하세요. 미호가 할머니 말씀을 통역해 주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많이 느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내 상태를 걱정해 주시고 회복 운동할 때도 응원해 주셨어요. 파이팅!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한국어로 외쳐주실 때마다 힘이 났어요. 여섯째 날, 교수님이 회진을 오셨는데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수술 부위도 깨끗하게 아물고 있고 염증 반응도 거의 없어요.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회복되면 예정보다 이틀 일찍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나는 너무 기뻤어요. 네, 정말 모범적인 회복이에요. 환자분의 의지도 강하시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창가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뭘 보고 계세요? 미호가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어요. 그냥 여기 하늘이 참 예쁘구나 싶어서.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호야, 엄마가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미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일본의 집 앞 정원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벚꽃이 서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미호의 원룸에서 조용히 회복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복부에서 묵직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수술 후유증이거나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미호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다. 조금 아프긴 한데 별거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수술 직후의 아픔과는 다른 종류의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봅시다.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잖아요. 미호가 계속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나는 주저했어요. 혹시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복부 전체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어요. 미호야, 나는 간신히 딸을 깨웠어요. 병원 가야겠다. 미호는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택시를 불렀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한 달 전에 퇴원할 때의 기쁨이 무색할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다시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제발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어요. 엄마, 저 회사에 연락해서 며칠 더 휴가 낼게요. 미호가 병실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했어요. 딸의 직장 생활에 계속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호야, 회사는 괜찮겠니?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야? 엄마 걱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팀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동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미호가 안심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틀 후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나카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수님이 차트를 보며 말문을 열었어요. 재발된 건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행히 재발은 아닙니다. 수술 부위 근처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 증상도 조금 있고요. 염증.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항생제 치료와 함께 장 휴식을 위한 금식 치료를 하면 곧 좋아질 거예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 미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교수님이 티슈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놀라실 만해요. 암 환자분들은 작은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이상한 증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오후 간호사 소영 씨가 와서 수액을 갈아주면서 이야기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검사 결과 보니까 안심됐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수술 후 몇 개월 동안은 이런 증상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위수술은 소화기관에 변화를 주는 수술이다 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소영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금식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액만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희망적이었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미호가 얼음 조각을 입에 넣어주며 물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사실 힘들었지만 재발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교수님이 다시 검사해 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네요. 내일부터 미음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나는 너무 기뻤어요. 네. 회복 속도가 빨라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무엇보다 여기 의료진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였다면 검사 받는 것만으로도 몇 주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당일에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미호야, 엄마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딸에게 말했어요. 왜요?
너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고, 좋은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미호가 내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염증 치료가 끝나고 퇴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었어요. 미호의 한국 파견, 근무가 3개월 후면 끝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미호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계약 연장 제안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미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엄마 때문에 계속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호야, 내 인생을 엄마 때문에 좌우하면 안 되지.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해. 하지만 솔직히 나 혼자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물론 수술은 성공했고 회복도 잘 되고 있었지만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여기 의료진들과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다음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회복되셨네요. 암 수치도 정상이고 수술 부위도 깨끗해요.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완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완치.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었는데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앞으로 정기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나는 물었어요. 처음 1년은 3개월마다, 그 다음 2년은 6개월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가능하지만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씀하셨어요. 가능하면 여기서 계속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미호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호가 물었어요. 미호야,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살면 어떨까? 미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진짜로요? 응,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나쁘지 않더라고. 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혼자 살아야 하잖니. 그런데 여기 있으면 너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정기검진도 편하고. 하지만 언어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비자 문제도 있고. 미호가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글 공부하면 되지 뭐. 나이가 많다고 못 배울 건 없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장기 치료 비자나 동반 비자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특히 지난밤에는 거의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익숙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지만 다시 그 답답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불안해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호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반면 한국에 남는다면 새로운 도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확신하세요?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을 텐데요. 미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확신해. 나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여기서 다시 살고 싶어. 정말로.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하는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게 평화롭고 활기차 보였어요. 엄마, 여기서 뭘 하고 싶으세요? 미호가 물었어요. 글쎄, 한글도 배우고 한국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나는 하나씩 말해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일본에서 온 환자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경험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호야, 엄마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나는 딸에게 말했어요. 의료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방법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배웠어. 엄마가 변하신 것 같아요. 더 밝아지신 것 같고 더 적극적이 되신 것 같고. 미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와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니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유키코야, 정말 괜찮겠어. 오랜 친구 케이코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미호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비자 신청, 한글 수업 신청, 아파트 구하기.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미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절대 후회 안 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여기서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고 서울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미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여기가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오늘 한글 수업 어떠셨어요? 미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정말 재미있어. 나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오늘은 한국 전통 명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추석이랑 설날 이야기가 일본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흥미로웠어. 지역 주민센터에서 하는 외국인 대상 한글 교실에 다닌 지 4개월째였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쓰는 기본적인 한국어는 웬만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국 요리 교실도 시작한대요. 한글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도 생겼어요. 중국에서 온 리엔 씨, 베트남에서 온 토이 씨,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까지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유키코 씨, 한국 생활 어때요? 리엔 씨가 중국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었어요. 정말 좋아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얻었거든요. 특히 마리아 씨와는 더 친해졌어요. 마리아 씨도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코 씨는 정말 용기가 있어요. 60대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마리아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통역과 안내 업무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본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보람있었어요. 다나카 씨 덕분에 일본 환자분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제진료센터 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경험담을 들려주시니까 환자분들이 용기를 얻으시더라고요. 어제도 위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일본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60대 후반이신 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불안해하시길래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했잖아요.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진들은 정말 훌륭하니까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겪었던 그 절망과 희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내 생일이었거든요. 61번째 생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생일을 맞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미호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맞는 첫 번째 생일이네요. 케이크 위에는 한글로 유키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호가 특별히 주문한 거였죠. 고마워. 미호야, 정말 예쁘다.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작년 생일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생일을 맞게 될 줄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남산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만개해서 온 산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쿠라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벚꽃도 못지않게 아름다웠어요. 엄마, 여기 벚꽃 어떠세요? 일본 것과 비교하면. 미호가 물었어요. 다르지만 같아. 나는 벚꽃 나무 아래 서서 말했어요. 꽃은 똑같이 아름답지만 의미가 달라. 일본의 벚꽃은 과거의 추억이었다면 여기 벚꽃은 새로운 시작이야.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미호야, 엄마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젊어진 것 같아. 저도 엄마가 이렇게 밝아지셔서 기뻐요. 미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 한국 오자고 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녁에는 한글 교실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리엔 씨가 중국 음식을, 투이 씨가 베트남 음식을, 마리아 씨가 필리핀 음식을 가져왔어요. 각국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 모인 다문화 생일상이었죠. 유키코 씨, 생일 축하해요.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축하해 주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한국 생활이 즐거워요. 나도 열심히 배운 한국어로 답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들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유키코,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네. 한국 생활이 잘 맞나 봐. 케이코가 말했어요. 응, 정말 잘 맞아.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딸의 작은 제안이었어요. 올해는 정말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벚꽃은 지고 또 피지만 내가 여기서 피워낸 새로운 삶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서울에서 다시 피어난 내 인생의 사쿠라처럼 말이에요.